대체 왜 이래? 이게 다 뭐예요? 언니 정신 차려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곡소리 하나 안 내고 뭐 하는 거예요? 새파란 날이 선 신우이 민경의 목소리가 고막을 찢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다. B- 소리를 길게 울리며 멈춰 선심전도 모니터 어머니. 를 목 놓아 부르짖으며 침상에 엎어지는 남편 영혼의 오열, 의사와 간호사들의 분주한 움직임. 그 모든 소음과 풍경이 나와는 상관없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득하게 멀어졌다. 내 세상은 조금 전 시어머니 박 여사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내 손을 붙잡았을 때 이미 멈춰버렸다. 30년 세월 단 한 번도 따뜻한 적 없었던 뼈마디가 도드라진 차디찬 손. 그 손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내 손목을 파고들며 속삭인 저주의 말. 내 남편 내 아들 아니다. 그러니께 저놈한테 더는 뭣도 바라지 마라 알겠냐. 그것이 시어머니가 내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다. 평생을 모질게 나를 구박했던 그 입술에서 나온 마지막 말. 그 말이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며 내 영혼을 통째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럼 저기 제 어미를 잃고 어린애처럼 서럽게 울고 있는 내 남편은 누구의 아들이란 말인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장례식장의 셋째 날이었다. 나는 기계처럼 조문객을 맞고 절을 하고 음식을 날랐다. 남편은 상주 노릇을 하느라 술에 취해 비틀거렸고 시누이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면서도 조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틈틈이 확인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들만의 슬픔 속에서 나는 철저히 이방인이었다. 남들은 시어머니를 잃은 며느리가 슬픔에 잠겨 말수가 줄었다고 여겼다. 하지만 나는 슬프지 않았다. 슬픔 대신 거대한 혼돈이 내 머릿속을 휘젓고 있었다.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악령처럼 되살아났다. 내 아들 아니다. 그 한마디가 지난 30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혹독한 시집살이를 견뎌낼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남편이었다. 저 사람은 내 남편이고 시어머니의 하나뿐인 아들이니까. 내가 참으면 가정이 평화로우니까. 그렇게 수없이 되뇌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런데 그 모든 전제가 무너져 내렸다. 내가 견뎌온 세월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발인 날 흙을 덮은 무덤 앞에서 영혼은 땅이 꺼져라 통곡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평생을 효자로 살아온 남자였다. 그의 세상에서 어머니는 법이고 진리였을 터.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연민이 아닌 섬뜩한 감정을 느꼈다. 당신은 당신이 믿어온 세상이 전부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는가? 당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죽는 순간까지 당신을 부정했다는 것을. 장례를 모두 마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숨막히는 정적이 우리 부부를 덮쳤다. 남편은 며칠 사이 수척해진 얼굴로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런 그를 보는 내 마음속에서는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안쓰러움, 원망, 그리고 아주 희미한 해방감. 수진아. 남편이 나를 불렀다. 그동안 우리 엄마 때문에 당신 고생 많았지. 모진 말 들어가며 우리 집안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평소에는 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내 편 한 번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던 남편의 뒤늦은 사과였다. 예전 같았으면 그 한마디에 그간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의 위로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후벼 팠다. 나는 대답 대신 자리를 피했다. 남편의 손이 내 어깨에 닿으려는 순간 나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남편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다. 왜 그래? 당신 혹시 나한테 화났어? 내가 당신한테 너무 소홀했지, 그치?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혼란스러운 것이었다. 이 남자는 누구인가? 30년을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온 내 남편인가? 아니면 시어머니의 말처럼 전혀 다른 핏줄을 가진 타인인가? 그 경계가 무너지자 남편의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나는 습관처럼 남편의 아침밥을 차렸지만 된장찌개를 끓일 때마다 울컥 치미는 감정을 참을 수 없었다.
이 찌개는 누구를 위해 끓이는 것인가? 시어머니가 그토록 좋아하던, 그래서 30년 내내 지겹도록 끓여냈던 이 음식의 의미는 이제 무엇인가?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다 결국 나는 유일한 친구인 은주를 찾아갔다. 은주는 내 헬쑥한 얼굴을 보더니 대뜸 소주병부터 꺼내 들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시어머니 돌아가셔서 힘든 건 알겠다만 내 얼굴은 상치른 사람 얼굴이 아니라 나라 잃은 사람 얼굴이야. 나는 차마 입을 떼지 못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건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가족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비밀이었다. 영훈 씨랑 싸웠니? 은주의 물음에 나는 고개만 가로저었다. 술잔을 채워 단숨에 들이켰다. 뜨거운 알코올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그제야 꾹꾹 눌러 담았던 말문이 터져나왔다. 은주야,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이 다 거짓말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아. 남편이 낯설어 보여. 어젯밤에는 자는 남편 얼굴을 보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서 소름이 돋았어. 나는 끝내 유언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못했다. 그저 혼란스러운 내 심정만을 두서없이 토해냈다. 은주는 더 묻지 않고 조용히 내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일단 좀 쉬어. 수십 년 묵은 시집살이가 끝났는데 몸도 마음도 오죽하겠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시간이 약일 거야. 은주의 위로에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다. 이건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가 아니었다. 진실을 확인하지 않는 한 나는 평생 이 지옥 같은 혼란 속에서 살아야 할 터였다. 결심을 굳힌 것은 시어머니의 49제를 며칠 앞둔 날이었다. 시누이 민경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언니, 주말에 시간 좀 내. 엄마 유품 정리해야지. 비싼 건 없어도 혹시 알아? 어디 금반지라도 숨겨뒀을지. 속물적인 말에 역겨움이 치밀었지만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곳에 시어머니가 평생을 숨겨온 비밀의 조각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주말 남편과 시누이와 함께 경기도에 있는 시어머니의 낡은 주택을 찾았다. 집 안가득 배어있는 시어머니의 채취가 숨을 막히게 했다. 민경은 보물찾기라도 하듯 서랍과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고 남편은 어머니의 손때 묻은 물건들을 보며 상념에 잠겼다. 나는 묵묵히 낡은 옷가지들을 정리했다. 그때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자물쇠로 잠긴 낡은 나무 함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한눈에 봐도 아주 오래된 물건이었다. 이건 뭐예요? 내 말에 남편과 시누이가 다가왔다. 이런 게 있었나? 난 처음 보는데. 민경이 함을 흔들어 보았지만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별거 아닐 거야. 어머니 젊을 때 쓰던 거겠지.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 함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강렬한 직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저 안에 무언가 있다. 나는 망치를 가져와 자물쇠를 부쉈다. 언니, 뭐 하는 짓이야? 민경이 소리쳤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낡은 자물쇠가 부서져 나갔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함뚜껑이 열렸다. 안에는 얇은 비단보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어 헤치자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과 누렇게 변색된 편지 몇 통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와 그 옆에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낯선 사내가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태준 씨, 그리고 우리의 아들 건우에게. 1966년 여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건우? 남편의 어릴 적 이름은 분명 영철이라고 들었는데.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다. 받는 사람의 이름은 강태준이었다. 내 손안에 낡은 종이 몇 장이 천근만근의 무게로 나를 짓눌렀다. 남편은 내 손에서 사진을 채가듯 받아들었다. 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이게 뭐야? 건우? 강태준? 누구야 이 남자는? 목소리는 평온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미세한 떨림까지 숨기지는 못했다.
신우이 민경이 날카로운 눈으로 사진과 편지를 번갈아 보며 끼어들었다. 엄마한테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거야? 어머, 징그러워. 다 늙어서 아니, 젊을 때? 민경의 말에는 어머니의 비밀에 대한 충격보다 혹시라도 상속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하는 계산적인 속내가 노골적으로 비쳤다. 남편은 애써 혼란을 감추려는 듯 헛기침을 하며 사진을 함 속에 던져 넣었다. 별거 아니겠지. 어머니 젊을 적 친구분이거나 뭐 그런 거겠지. 괜한 상상하지 마. 건우는 또 누구야? 동명이인이겠지. 그는 서둘러 함뚜껑을 닫았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봉인하려는 것처럼. 하지만 이미 늦었다. 비밀은 열렸고 그 안에서 나온 희망 없는 진실의 편린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독처럼 퍼지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남편은 굳은 얼굴로 운전대만 잡고 있었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 무릎 위에 놓인 나무 함을 끌어안고 있었다. 함의 차가운 감촉이 옷을 뚫고 살갗까지 파고드는 듯 했다.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어둠 속에서 그의 무거운 한숨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나 역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이 비밀을 언제까지고 가슴에 묻어둘 수는 없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평생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며 썩어가는 상처를 끌어안은 채 살아가게 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끓였다. 하지만 끓어오르는 뚝배기를 보며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 지긋지긋한 거짓의 껍데기를 깨부숴야만 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을 뜨는 대신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어제 그 함. 당신이 가지고 있지?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버려. 그런 쓸데없는 거 돌아가신 분 욕되게 하는 짓이야.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갔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남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내 남편, 내 아들 아니다. 그러니 저놈한테 더는 뭣도 바라지 마라. 똑똑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쨍그랑. 남편이 들고 있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가 싶더니 이내 시뻘건 분노가 핏줄을 타고 번졌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런 악담을 했다고. 당신 우리 엄마한테 평생 구박받은 게 한이 맺혀서 이제 별 거짓말을 다 하는구나.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온 집안이 그의 분노로 울리는 듯 했다. 내가 우리 엄마 아들이 아니면 누구 아들이야. 평생을 나 하나 보고 살아오신 분한테 어떻게 그런 모욕을 할 수가 있어. 거짓말 아니에요. 사실이라고요. 그 함에 있던 사진이랑 편지가 증거잖아요. 당신 어릴 적 이름은 영철이 아니라 건우였고 아버지는 강태준이라는 분이라고요. 내 외침에 남편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뚝배기 그릇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뜨거운 국물이 넘쳐 흘렀다. 닥쳐. 그 입 닥치지 못해. 남편의 눈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나를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마치 원수처럼 노려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것이다. 평생을 지탱해온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그의 분노는 사실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은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남편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내가 차린 밥상에는 손도 대지 않았고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와 거실 소파에서 잠들기 일쑤였다. 우리의 30년 결혼 생활이 단 며칠 만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나는 끝없는 절망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 민경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형부 좀 이상하지 않아?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혹시 엄마 유품 정리하다 나온 그것 때문에 그래? 그 사진 속 남자 대체 누구야? 언니는 뭐 하는 거 없어? 민경은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둘러댔지만 그녀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은 또다시 만취에 들어왔다. 비틀거리며 소파에 쓰러지는 그를 부축하려 다가갔을 때 남편이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당신 정말 징그러운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꾸며내? 내가 그렇게 미웠어? 우리 엄마가 당신을 그렇게 괴롭혀서 나한테 복수라도 하고 싶었던 거야? 술 기운을 빌린 그의 말은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헤집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민경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남편은 홧김에 스피커폰 버튼을 누른 채 전화를 받았다. 왜? 오빠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혹시 언니랑 싸웠어? 그 사진 때문에 그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끊어. 아니 오빠. 내가 알아보니까 엄마 통장에 돈이 좀 있더라. 그거 정리해야 하는데 오빠가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지. 그리고 그 사진 말이야. 아무래도 찜찜해서 말이야. 만약에 오빠가 엄마 아들이 아니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는? 김민경.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경의 탐욕스러운 속내가 전화기 너머로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전화는 끊겼지만 남편의 얼굴은 절망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이게 내 가족이구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재산부터 계산하는 동생의 남편 출생의 비밀을 날 좋아하는 아내까지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거냐. 그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대로는 남편도 나도 모두 망가져 버릴 터였다. 다음 날 나는 짐을 챙겨 은준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시어머니의 유언부터 남편의 반응, 신우이의 전화까지. 내 이야기를 다 들은 은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내 손을 꽉 잡아주었다. 수진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내 남편 영훈 씨도 지금 제정신이 아닐 거야. 평생 믿어온 세상이 통째로 흔들리는데 오죽하겠니? 하지만 이대로 도망치면 안 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진실을 확인해야지. 그 편지에 적힌 주소 전라북도라고 했지? 찾아가. 영훈 씨랑 같이. 직접 가서 그 강태준이라는 분을 만나.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직접 확인하고 끝을 봐야 해. 그래야 너도 살고 내 남편도 살아. 은주의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가장 무서운 길이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 주 주말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 사이 남편은 해골처럼 헬쑥해져 있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낡은 나무함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편지와 사진을 꺼내 내 앞에 내려놓았다. 가자.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가서 확인해보자. 이 모든 게 당신이 꾸며낸 악몽인지 아니면 내가 평생을 속고 살아온 현실인지.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은 공허함과 차마 감출 수 없는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스산한 겨울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우리의 목적지는 전라북도의 한 시골 마을. 내비게이션에 찍힌 주소는 한 남자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의 남은 인생 전부를 뒤바꿔 놓을지도 모르는 미지의 장소였다. 차는 남쪽으로 진실을 향해 그리고 또 다른 비극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고속도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잿빛 강물처럼 펼쳐져 있었고 우리 부부를 태운 낡은 세단은 그 위를 소리 없이 미끄러져 갔다. 남편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운전대만 잡고 있었다. 핸들을 쥔 손등 위로 파랗게 핏줄이 돋아 있었다. 평생을 지탱해온 자신의 세계가 뿌리째 뽑혀 나갈지도 모를 그 진실의 장소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사형수처럼. 나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황량한 겨울 들판을 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덮어둔 상처를 굳이 헤집어 피를 보는 것이 능사일까? 하지만 이미 골마 터지기 직전인 상처였다. 이대로 두면 우리 부부의 삶 전체가 독으로 물들어 버릴 터였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저주와도 같았던 유언은 어쩌면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숙제였을지도 모른다. 풀어내지 않으면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잔인한 숙제. 몇 시간을 더 달려 내비게이션은 낯선 시골 마을로 우리를 안내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동네였다. 검은 기와를 얹은 낡은 집들, 앙상한 가지만 남은 감나무, 골목 어귀에서 무심히 우리를 쳐다보는 늙은 개. 남편은 차를 세우고도 한참을 내리지 못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차 문을 열고 먼저 내렸다. 매서운 바람이 칼날처럼 뺨을 스쳤다. 여보.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남편은 마지못해 차에서 내렸다. 우리는 편지에 적힌 주소를 손에 쥐고 마치 남의 집을 훔쳐보는 도둑처럼 조심스럽게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이윽고 허름한 슬레이트 지붕을 인 낡은 주택 앞에 멈춰섰다. 문패에는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마당에서는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 한 분이 장작을 패고 있었다. 도끼질을 하는 마른 등에서 고단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노인의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대신 목소리를 냈다. 저 어르신.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깊게 팬 주름 검버섯이 군데군데 피어난 얼굴. 하지만 그 눈매와 콧날 어디에선가 희미하게 남편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노인의 시선이 내 옆에 서 있는 남편에게 가닿는 순간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들고 있던 도끼를 떨어뜨릴 뻔한 것을 간신히 고쳐 잡았다. 뉘신데 여까지. 노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거칠고 메마른 소리가 났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빛바랜 흑백 사진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혹시 이 사진 아십니까? 노인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다. 사진 속 젊은 자신과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박 여사를 보는 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한참 동안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박서희 그 독한 여편네.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름이었다. 남편의 몸이 크게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다. 강태준은 사진을 든 채로 고개를 들어 남편의 얼굴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잃어버린 조각을 맞추려는 사람처럼.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혹시 자네가 건우냐? 그 한마디에 남편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는 강태준에게 달려들 듯 성큼 다가가 그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외쳤다. 당신이 누군데 내 어릴 적 이름을 부르는 겁니까? 당신이 뭔데? 우리 어머니를 당신이 어떻게 아는 거냐고. 영훈의 목소리는 분노라기보다 절규에 가까웠다. 평생을 지켜온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강태준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눈물 어린 눈으로 영훈을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내가 내 비대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바람 소리마저 멎어버린 것 같았다. 남편은 허하고 숨을 뱉더니 뒷걸음질 쳤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처럼 몸을 휘청였다. 거짓말이야. 나는 낡은 편지를 꺼내 강태준에게 건넸다. 그는 편지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태준 씨, 당신을 원망해야 할지 그리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씨앗인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집니다. 편지를 읽는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시어머니의 유언도 사진도 편지도 모두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말은 끝내 안 했어. 서울로 떠나기 전날 밤 이게 마지막이라며 나를 찾아왔었지. 그리고는 갓난쟁이였던지 동생 아들을 제 아들인 양 키우겠다더군. 죽은 남편의 아들로. 그래야 자기도 살고 그 집안도 산다고. 독하디독한 여자였으니까. 강태준의 고백은 남편의 마지막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았다. 자신이 죽은 큰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것, 어머니는 평생 자신을 속여왔다는 것, 그리고 눈앞에 이 남자는 자신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왔다는 것. 영훈은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마당 한 구석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텅 빈 눈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왜 이제 와서 왜 나를 찾지 않았소? 내가 당신 아들이라는 걸 정말 몰랐단 말이오. 아니면 알고도 버린 거요? 몰랐어, 정말이야. 그저 내 아이를 가졌을지도 모른다고 짐작만 했지. 하지만 그 여자가 워낙에 매몰차게 돌아섰고 나 역시 처자식이 있는 몸이라 차마 찾아 나설 용기가 없었다. 평생을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처럼 묻고만 살았어. 언젠가 한 번은 찾아오지 않을까 하고. 강태준의 변명은 영훈의 절망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 용기가 없었다. 가슴에 묻고 살았다. 웃기지 마. 당신들 둘은 나를 완벽하게 기만했어. 한 사람은 나를 아들로 내세워 평생을 집착하고 한 사람은 나를 모른 척하며 자기 인생을 살았지. 내 인생은? 그럼 내 60평생은 뭐가 되는 겁니까? 나는 누구 아들입니까? 나는 대체 누굽니까? 그의 울부짖음이 스산한 겨울 하늘 아래로 처절하게 퍼져나갔다. 나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어떤 위로도 지금의 그에게는 가닿지 못할 터였다. 60년 인생의 토대가 통째로 무너져 내린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강태준의 집을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차를 몰아 인근에 텅 빈 저수지 2개 세웠다. 남편은 운전대에 얼굴을 파묻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그의 깊은 절망이 나에게까지 전해져 심장이 저며오는 듯 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수진아. 나는 이제 아들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껍데기만 남았어. 그가 처음으로 나에게 의지하듯 말했다. 나는 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아니에요.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 우리가 함께 살아온 30년 세월이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30년, 그래, 30년. 당신은 그 세월 동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취급을 당했어. 그런 당신한테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는 효자 노릇한답시고 당신이 당하는 고통을 외면했어. 친아들도 아니었으면서.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짓을 한 거야. 나는 당신한테도 죄인이야. 그의 자책 섞인 말에 나도 눈물이 터져 나왔다.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 남편에 대한 연민, 그리고 지독하게 얽혀버린 우리 운명에 대한 서러움이 한꺼번에 복받쳐 올랐다. 우리가 얼마나 울었을까? 그때 내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신우이 민경이었다. 받지 않으려는데 곧이어 남편의 휴대폰도 울리기 시작했다. 받지 마요. 내가 말렸지만 남편은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어디야, 오빠? 내가 아침부터 전화했는데 왜 둘 다 안 받아? 내가 알아볼 게 있어서 흥신소에 사람을 좀 붙였더니 오빠 차가 지금 전라북도에 있다네? 거기서 뭐 해? 설마 그 사진 속 남자 만나러 간 거야? 민경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소름이 오소소 돋았다.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남편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꾸했다. 상관할 일이 왜 아니야? 그게 사실이면 오빠는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엄마 재산을 탐내? 당장 서울로 올라와. 재산 포기 각서부터 써야겠으니까. 인간의 탐욕이 이토록 추악할 수 있을까? 민경은 오빠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돈, 유산뿐이었다. 남편은 더 이상 대꾸할 힘도 없는지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평생을 참고 억누르며 살아왔던 감정의 둑이 터져버렸다. 나는 남편의 전화기를 집어들고 민경에게 소리쳤다. 아가씨, 당신 인간이에요? 지금 당신 오빠가 어떤 심정인 줄 알기나 해요? 언니가 왜 전화를 받아요? 형님 하시더니 이제 아주 한통속이네. 그래요, 잘 됐네. 그 남자 데리고 나가서 따로 살림 차리세요. 우리 집안 재산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닥쳐. 나도 모르게 욕설이 튀어나왔다. 이 사람 당신 오빠이기 전에 내 남편이야. 30년을 당신네 집안 종노릇하며 이 사람 하나 보고 살았어.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이 사람은 내 남편이고. 당신 오빠라고.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리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더 이상 할 말 없어.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나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남편이 멍한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미안함, 그리고 아주 희미한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다. 수진아, 가요 우리. 서울로. 여기 더 있다가는 우리 둘 다 미쳐버릴지도 몰라요. 나는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넋이 나간 남편을 조수석에 앉히고 시동을 걸었다. 우리가 떠나온 길을 되짚어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하지만 올 때와는 다른 침묵이었다. 올 때는 불안과 의심의 침묵이었지만 돌아가는 길의 침묵은 모든 진실을 마주한 후의 처절한 공감과 연대의 침묵이었다. 남편은 창밖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흔들림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들이라는 정체성, 평생을 쌓아온 믿음.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거짓과 허울이 벗겨진 자리에 서로의 맨 얼굴만이 오롯이 남았다. 상처투성이의 볼품없는 모습이었지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제대로 마주 볼 수 있게 되었다. 집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남편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된장찌개 먹고 싶다. 당신이 끓여준 거. 나는 대답 대신 엑셀을 조금 더 깊이 밟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우리의 길고 혹독한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는 춥지 않았다. 폐허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집은 낯설었다. 30년을 살아온 공간인데 마치 남의 집에 발을 들인 것처럼 모든 것이 생경했다. 남편은 소파에 미라처럼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텅 빈 그의 눈동자에는 삶의 모든 의지가 증발해버린 듯한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나는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된장찌개 먹고 싶다. 쌀을 씻고 멸치와 다시마로 밑국물을 냈다. 냉장고에서 두부와 애호박, 풋고추를 꺼냈다. 시어머니가 직접 담가 장독대에 넣어두었던 묵은 된장을 한 숟갈 크게 펐다. 모든 것이 지난 30년간 수만 번은 반복했을 익숙한 동작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예전에는 의무감과 체념으로 끓여냈던 찌개였다. 시어머니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남편의 아침상을 거르지 않기 위해,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그러나 지금 나는 오직 내 남편 김영훈이라는 한 남자를 위해 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친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평생을 곁에 두고도 온전한 사랑을 주지 않았던 어머니 밑에서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내 곁을 지켰으나 아내의 고통은 제대로 보듬어주지 못했던 저 가여운 남자를 위해. 보글보글 찌개가 끓는 소리가 집안의 무거운 정적을 깨뜨렸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거실까지 퍼져나갔다. 나는 작은 밥상을 차려 소파에 누워있는 남편에게 가져갔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여보, 일어나서 식사하세요.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요.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밥상 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를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시울이 서서히 붉어졌다. 어머니는 내가 끓인 된장찌개는 늘 짜다고 하셨지. 당신은 싱겁게 먹는 사람인데 내 입맛 때문에 평생을 짜게 먹었다고. 그러면서도 당신이 끓여준 것만 찾으셨어.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찌개를 한술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질겅질겅 씹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그저 삼키는 것 같았다. 한 숟갈, 두 숟갈. 이윽고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숟가락을 쥔 손 위로 뚝배기 안으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짜다 수진아, 너무 짜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밥상에 얼굴을 파묻은 채 오열했다. 어린아이가 길을 잃고 엄마를 부르짖듯 서럽고 처절한 울음이었다. 60년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한 남자의 절망, 자신을 속인 죽은 어머니에 대한 원망, 한 번도 자신을 찾지 않은 생부에 대한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세월 아내의 고통을 외면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지독한 후회와 미안함이 그 울음소리에 모두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등을 쓸어주었다. 어떤 위로의 말도 꺼내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그의 모든 아픔과 절망을 오롯이 받아줄 단 한 사람이었다. 찌개는 남편의 눈물로 점점 더 짜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잠이 들었다. 남편은 내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웅크린 채 잠들었고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었다. 창밖은 여전히 혹독한 겨울이었지만 더는 외롭지 않았다. 며칠이 흘렀다. 남편은 말이 없었다. 회사를 나가는 대신 하루 종일 집안을 서성거리거나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무너진 세계를 힘겹게 다시 쌓아 올리고 있는 듯 했다. 나는 그저 묵묵히 삼시세끼 밥을 차리고 그의 곁을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우편함에 내용 증명 우편물이 꽂혀 있었다. 발신인은 신우이 김민경이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봉투 안에는 변호사 명의로 작성된 통고서가 들어있었다. 귀하 김영우는 고 박 여사의 친생자가 아님이 확인되었으므로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고인이 남긴 모든 재산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권리 일체를 포기하고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즉시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종이 위에 찍힌 차가운 활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남편은 통고서를 읽고 또 읽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모든 것을 체념한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민경이는 평생을 저렇게 살아왔어.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아이였지. 어쩌면 어머니가 민경이를 저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군. 나에게만 집착하느라 딸에게는 제대로 된 사랑 한 번 주지 않았으니.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는 통고서를 곱게 접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잘 됐어. 어차피 그 돈, 그 집 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들이었으니까. 내가 평생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착각 속에서 누려온 것들이니 이제라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맞아. 여보,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하군. 당신은 이 집안에 시집와서 평생을 고생만 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됐어. 빈털터리가 된 거야, 나 때문에.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새겨진 손이었다. 빈털터리라니요. 우리한테는 우리가 있잖아요. 30년의 세월이 있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내 말에 남편의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다. 그는 내 손을 마주 잡았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나누었다. 남편은 자신을 기만한 어머니를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지독한 이기심과 집착이었을 뿐이라고. 나는 조심스럽게 내 생각을 이야기했다. 어머님이 마지막에 제게 남기신 유언 처음에는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당신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나에게 마지막까지 상처를 주려는 악담이라고. 그런데 요즘은 다른 생각이 들어요. 다른 생각이라니? 어쩌면 그게 어머님이 당신과 저에게 줄 수 있었던 마지막 속죄가 아니었을까요? 평생을 당신을 자신의 아들이라는 거짓된 울타리 안에 가둬두고 집착했던 걸 죽음의 문턱에서야 후회하신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당신을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내 아들 아니니 저놈한테 더는 뭣도 바라지 마라. 그 말은 당신을 향한 말이 아니라 저를 향한 말이었을 거예요. 이제 그만 이 지긋지긋한 시어미의 그늘에서 벗어나 너의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제 손을 놓아주신 건 아니었을까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내 해석이 억지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시어머니라는 망령에게서 벗어날 수 없을 터였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대단한 게 아니라 저도 이제 그만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요. 당신도 저도요. 우리는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몇 가지 결정을 내렸다. 신우이의 요구대로 상속을 모두 포기하기로 했다. 시어머니가 남긴 모든 것은 그분의 삶의 일부였지 우리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집을 떠나기로 했다. 시어미의 그림자와 우리의 아픈 기억이 배어있는 이 공간을 벗어나 온전히 우리 두 사람만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에 계신 생부 강태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나는 그 사람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을 것 같아. 나를 낳아주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아버지가 될 수는 없겠지. 하지만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싶지는 않아. 언젠가 정말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마음이 괜찮아지면 그때 한번 찾아가 볼 생각이야.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지금은 괜찮으신지. 딱 그 정도만. 그의 결정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피로 맺어진 인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끌어안을 필요는 없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 속에 자리매김하느냐였다. 다음 날 우리는 신우이가 지정한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다. 민경은 이미 와 있었다. 우리를 보자마자 경계심과 승리감에 찬 눈빛을 보냈다. 왔어? 각서에 도장 찍을 준비는 됐고, 남편은 민경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상속재산 포기 각서였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전부 포기하겠다. 집도 땅도 통장에 있는 돈도 전부 내가 가져. 민경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진작 그랬어야지. 원래부터 오빠 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래, 내 건 하나도 없었지. 남편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대신 조건이 있다. 오늘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그리고 내 아내 인생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경조사는 물론이고 길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할 수 있겠니? 민경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녀는 돈은 얻었지만 세상에 유일하게 남았던 혈육인 오빠를 영원히 잃게 된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탐욕은 그 일말의 망설임마저 집어삼켰다. 그러든지 나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오빠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의 질긴 인연은 허무하게 끝이 났다. 사무실을 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하지만 이상하게 시원했다. 무거운 족쇄를 끊어낸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살림은 생각보다 많았다. 시어머니가 쓰던 낡은 자개장, 손때 묻은 그릇들, 빛바랜 앨범들. 우리는 대부분의 물건을 버리기로 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싶었다.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의 낡은 반지꼬리 하나만큼은 챙겼다. 어릴 때 내가 옷이 찢어져 울고 있으면 어머니는 늘 이걸로 꿰매주시곤 했지. 그때만큼은 참 다정한 분이셨는데 그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희미한 그리움이 어려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이 비록 뒤틀리고 비뚤어졌을지언정 그 시작은 자신을 향한 애정이었음을 받아들이기로 한 모양이었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도착하고 우리의 세월이 담긴 물건들이 하나둘씩 집 밖으로 실려나갔다. 텅 비어가는 집을 보니 시원섭섭한 마음에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다. 행복하지만은 않았지만 이곳은 분명 우리의 삶의 터전이었다. 나의 청춘과 남편의 중년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기 전 나는 텅 빈 부엌에서 마지막으로 된장찌개를 끓였다. 이제는 사라질 공간에 대한 우리 나름의 작별 인사였다. 우리는 돗자리를 펴고 바닥에 앉아 밥을 먹었다. 남편이 말했다. 오늘 찌개는 짜지 않고 딱 좋네. 우리는 마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우리가 새로 얻은 집은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였다. 예전 집보다 평수는 작았지만 남양이라 햇살이 온종일 집 안가득 쏟아져 들어왔다. 베란다 창밖으로는 작은 산이 보여 사계절의 변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이삿짐을 대강 정리하고 맞은 첫 아침,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에 잠이 깼다. 밤사이 희끗희끗 눈이 내렸는지 앙상했던 나뭇가지 위에 하얀 눈꽃이 피어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겨울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봄이 오고 있음을 예감했다. 남편은 어느새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향긋한 커피 향이 새로운 공간을 따스하게 채웠다. 그는 내게 커피 잔을 건네며 창밖을 가리켰다. 수진아, 저기 좀 봐. 눈 왔어. 우리는 나란히 서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어 지난밤의 모든 상처와 슬픔을 감싸주는 것만 같았다. 이제 우리한테는 우리 둘밖에 없네.
남편이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걸로 충분해요. 이제부터 시작인걸요, 우리. 그의 손이 내 어깨를 감쌌다. 시어머니의 유언은 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를 묶고 있던 낡고 병든 관계의 사슬을 끊어내는 날카로운 칼이었고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준 마지막 선물이었다. 피로 맺어지지 않았기에 우리는 서로를 더욱 절실하게 선택해야만 했다. 혈연이라는 당연한 이름 대신 사랑과 이해 그리고 연민으로 서로의 가족이 되어 주어야 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늘 햇살 가득한 봄날 같지는 않을 것이다. 때로는 시린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지리한 장맛비가 내리는 날도 있을 터였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두렵지 않았다. 폐허 속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따스한 커피 잔을 든 채 나는 남편의 어깨에 더 깊이 기댔다. 지난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간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려졌다. 혈연을 넘어 모든 거짓과 허울을 벗어던지고 비로소 서로에게 오롯이 기댈 수 있게 된 우리. 진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기고 있었다.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이들. 여러분에게 가족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